보내주신 자료 이거 보니까요. 대한민국 개발 사업에서 이 경관심의 제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어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뭐 사업 성패까지 좌우할 수 있다니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관심이라는 게요, 그 개발이 주변 환경이랑 시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잘 어울리는지 이걸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기 좋게 만든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환경의 질을 관리하는 아주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자료 바탕으로 법적 근거부터 실제 적용, 대응 전략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경관법부터 좀 볼까요? 이 법에서 말하는 경관, 이 개념 자체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자료에도 밑줄 쫙 있던데 그냥 풍경이랑은 다른 거죠? 네네. 경관법 제2조 정의를 보면요.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은 주민의 생활상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자연, 건물 같은 인공물, 그리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거죠.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아, 시각적인 걸 넘어서 삶의 맥락까지 포함한다. 와, 개발 사업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겠는데요. 그럼 이 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랄까? 경관심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본 원칙, 이건 뭔가요? 이 원칙들이 결국 심의 방향을 정할 텐데요. 네, 5가지 기본 원칙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좋은 경관을 누릴 관리 보장, 즉 공공성 증진이고요. 둘째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셋째는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 넷째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경관은 보존하고 또 훼손된 경관은 개선한다. 이겁니다. 이 5가지가 모든 경관 관련 계획이나 심의의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단순히 뭘 하지 말라 이런 규제라기보다는 지역 가치를 높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적극적인 관리 철학 같은 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관리하고 조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해요. 이런 원칙들이 실제 계획으로는 그럼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자료에 보니까 국가계획이랑 지방계획, 이게 위계가 있던데 그 관계가 중요해 보여요. 네, 그 위계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경관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 아래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경관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인구 10만 넘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대구시 2030, 인천시 2040 계획 예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 국가가 큰 틀을 잡고 실제 적용은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맞는 구조로군요. 그렇다면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가 법령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내 사업 부지가 속한 지자체의 경관 계획을 꼭 파악해야겠네요. 심의 기준이랑 발 연결될 테니까요. 정확하십니다. 실제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경관 계획을 핵심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 반드시 그 지역 경관 계획의 비전이나 목표, 관리 구역 같은 걸 숙지해야만 합니다. 실제 심의는 경관위원회라는 데서 한다고 들었어요.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권한을 갖는 건가요? 네,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건축, 도시, 조경,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죠.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자료 보다 보니까 특히 흥미로웠던 게 심의 대상을 정하는 권한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법에서 바로 딱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구조가 실무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경관법 자체는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심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은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 어떤 범위를 할지는 시행령에 맡깁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이것도 심의 대상으로 명시를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3단계로 권한이 넘어가는 구조군요. 결국엔 내 사업이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또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을지는 마지막 단계인 각 시 군구의 조례를 봐야만 명확해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자는 사업 부지가 속한 지자체의 경관 조례, 이걸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이나 광역지자체 계획만 봐서는 실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요. 법적인 틀은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럼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내 사업이 해당되나? 이거겠죠. 어떤 사업들이 보통 심의 대상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국가 기준이랑 지자체 기준이 좀 섞여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정한 최소 기준이 있고 거기에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세부 기준이 더해지는 식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 개정 이후로 보통 도시지역 사업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 이런 게 일반적인 기준이 되긴 했죠. 근데 이건 정말 최소 기준일 뿐이고요. 그럼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구체화하나요? 사업 유형별로 기준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보통 조례에서는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더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도로, 철도, 하천 정비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 둘째는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개발 사업. 이 두 가지는 보통 사업 면적이나 총 사업비 규모 이런 걸로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셋째는 건축물인데 일반 건축물보다는 지자체가 특별 관리하는 구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관지구나 중점 경관관리구역 이런 곳 안에 건축물이 주 대상입니다. 이런 구역 안에서는 건물 크기랑 상관없이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 기반 시설, 개발 사업,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하지만 결국 어떤 규모, 어떤 종류의 사업이 진짜 대상인지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점은 정말 계속 강조해야겠네요. 조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보내주신 나주시 조례 개정안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 흐름이 하나 포착됐어요. 뭐냐면 경관심의 범위가 사업 초기 승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초기 승인 이후까지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상 바뀌면 다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변경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경미한 변경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30% 이상 변경되면 재심의. 이건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과거에 좀 작게 승인받고 실제로는 슬쩍 규모 키우던 그런 관행, 이런 거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시공 단계에서도 계속 경관 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또 변경하게 되면 심의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되죠. 경관 심의가 그냥 한 번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경관 관리의 중요성이 사업 전체 기간으로 확장되는 거군요. 자, 그럼 심의 대상이 됐다고 쳤을 때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평가 기준 역시 법령이나 지자체 계획에 근거하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상위 기준은 역시 경관법 제3조의 5대 기본 원칙,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경관 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경관 계획 목표가 역사문화 보존이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 이 목표랑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되는 거죠. 법의 원칙과 지역의 큰 그림이 바탕이 된다. 근데 이런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원칙과 목표가 실제 심의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적용될까요? 자료에 보니까 체크리스트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추상적인 원칙들은 각 지자체가 만든 경관심의 운영 지침이나 경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점검 가능한 항목들로 바뀌어요. 심의위원들이 실제 평가할 때 쓰는 핵심 도구가 바로 이 운영 지침하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걸 분석하면 위원회가 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운영 지침과 체크리스트? 그럼 이 체크리스트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평가 분야,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몇 가지 핵심 분야가 있어요. 첫째는 시각적 조화. 건물의 규모, 높이, 형태, 배치가 주변 자연경관이나 다른 건물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냐는 거죠. 둘째는 색채 및 재료. 외부 색깔이나 마감재가 주변이랑 조화로운가. 셋째는 배치 및 외부 공간. 개방감이라든지 중요한 조망점을 가리지는 않는지, 공개 공지나 녹지 공간의 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지역 정체성입니다. 디자인이 그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연 특성을 존중하고 또 더 좋게 만드는지를 평가해요. 와, 상당히 다면적인 평가네요. 기술적인 기준 맞추는 건 기본이고 조화나 정체성 같은 가치 판단,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 비중이 꽤 높아 보여요. 정확합니다. 경관심의는 본질적으로 전문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성격이 아주 강해요. 단순히 숫자만 딱 맞춘다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나주시 조례 개정안에서 사전협의 조항을 명문화한 게 시사하는 바가 탑니다. 사전협의 조항 명문화, 그건 경관심의가 그냥 서류 내고 심사받고 끝? 이게 아니라 사업자랑 규제당국 사이에 소통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일종의 디자인 협의 과정이다. 이걸 공식화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술적인 요건 맞추는 건 기본이고 내 프로젝트가 지역의 경관 비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 논리를 설득력 있게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미리 담당 부서랑 교감하는 전략, 이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단순 통과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법 체계와 심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나주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나주시는 규정이 잘 정비된 편이라고 하셨죠? 네, 나주시는 나주시 경관조례랑 나주시 경관심의 운영지침, 이걸 통해서 국가법령을 지역 실정에 맞게 아주 잘 구체화한 좋은 예시입니다. 특히 운영지침을 보면요, 심의 대상을 사회 기반 시설, 도로, 하천 등 개발사업, 도시비도시 지역별 규모 기준 명시, 특정 구역,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명시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예외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중복 규제를 피하려는 조치로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2024년 개정 조례안에서는 예를 들어 상위 기반인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은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든지 현상 공모 당선자 같은 경우는 나주시 심의를 면제하도록 했어요.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사업자 부담도 좀 줄여주려는 의도죠. 아까 잠깐 나왔던 2024년 나주시 조례 개정 내용 중에 경관 관리 강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핵심 변경 사항 뭐가 있었죠?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변경 시 재심의 의무화. 승인된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면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는 것. 둘째는 경관 협의 제도 신설. 관련 사업할 때 가이드라인 지키고 디자인에 대해서 주무 부서랑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한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경관 관리의 지속성 그리고 사전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의 의무화와 사전 협의 제도화, 확실히 관리 강화 흐름이네요. 그럼 나주시에서 실제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운영 지침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주시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사전 협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조례 개정으로 공식화됐고 신청인이 원하면 나주시 도식과 같은 주무 부서랑 미리 협의해서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적극 권장되는 단계죠. 둘째, 심의 신청. 위원회 열리기 14일 전까지 신청서랑 경관심의 도서, 설계도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리고 경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요. 셋째,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총 19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통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려서 심의를 합니다. 넷째, 심의 의결.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는데 원안 의결, 그대로 승인, 조건부 의결, 일부 수정하면 승인, 재검토, 보완해서 다시 심의 이렇게 결정이 나요. 마지막으로 후속 조치. 만약 조건부 의결을 받으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가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특히 사전 협의가 공식 절차로 권장된다는 점, 이게 눈에 띄네요. 그럼 이 나주시 사례를 통해서 아까 그 자료에 있던 국가법령과 지자체 규정 비교표 내용, 이거 좀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위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비교표 내용을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국가법률인 경관법이랑 시행령은 경관이 뭐다, 기본 원칙은 이거다, 조화, 지역성 등 경관위원회는 만들어야 한다. 이런 큰 틀과 일반 원칙을 제공합니다. 건물의 뼈대 같은 거죠. 반면에 나주시의 조례나 운영 지침은 이 뼈대에 살을 붙여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도로 사업, 어떤 개발 사업이 심의 대상인지 구체적인 목록, 총 사업비 100억 이상 도로를 만들고 재심의 기준 30% 변경은 어떻고 위원회 구성 19명, 소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심의 기준의 근거, 나주시 경관계획, 체크리스트는 뭐고 심의 안 받아도 되는 예외 대상 목록은 이거고 사전 협의 절차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는 거죠. 즉 국가법령의 추상적인 원칙을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자체 조례와 지침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원칙과 지자체의 구체화. 이 위계 구조랑 각 단계별 규정의 역할을 이해하는 거. 이게 경관신의 대응의 출발점이 되겠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 이 경관심이라는 관문, 이걸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핵심 전략, 이걸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3단계 법규 분석 체계화입니다. 규제가 여러 층이니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1단계로 국가경관법의 기본 원칙,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요. 2단계로 내 사업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경관계획을 검토해서 지역 전체의 맥락을 파악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3단계, 사업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 예를 들면 나주시의 조례, 운영지침, 경관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 심의 대상, 기준, 절차, 예외사항 같은 직접적인 정보는 다 여기에 있거든요. 이 3단계 분석 없이는 제대로 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1단계 국가, 2단계 광역, 3단계 기초지자체 순으로 특히 3단계 기초규정을 파고들어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전소통과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전협의 제도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나주시 사례처럼 공식 심의 전에 협의 절차를 권장하거나 아예 의무화하는 곳들이 늘고 있어요. 이걸 그냥 권장사항이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설계 다 해놓고 공식 심의에 바로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한 지적이나 재검토 결정받으면 시간, 비용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담당 부서, 나주시 도시과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위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잠재적인 쟁점은 없을지, 선호하는 디자인 방향은 어떤지
이런 걸 미리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게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미리 소통해서 방향 잡고 리스크 줄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실제 심의 자료 준비에 대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설득력 있는 심의 자료 준비입니다. 제출하는 경관심의 도서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술도면 모아놓은 게 아니라 내 프로젝트의 가치를 위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설득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해당 지자체의 경관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계의 각 요소가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명확한 논리로 설명해야 해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거죠. 둘째, 프로젝트 디자인이 지역의 경관계획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계획 목표가 수변 활성화다. 그러면 하천변 접근성을 높인 디자인이나 친수공간 조성계획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셋째, 시각자료의 퀄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고품질 3D 시뮬레이션이나 주변 맥락을 잘 보여주는 조감도, 디자인 컨셉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다이어그램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위원들이 프로젝트의 긍정적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들어야 해요. 단순 신청서류가 아니라 매력적인 제안서를 만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기반 논리 개발, 지역 계획과의 연계성 강조, 시각적 설득력 강화. 결국 기술 요건 충족을 넘어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군요.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경관심의 제도에 비해서 법적 체계부터 실제 나주시 사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경관심의가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서 더 나은 지역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인식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실제 사업 추진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